저도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뭐라고 지금 말한 거야? 내가 너보다 먼저 태어난 아버지의 첫째 아들이야. 말도 안 돼.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야. 이게 제 출생증명서입니다. 1968년 3월생. 그럼 형님이 맞으시고 나는 셋째라는 말이에요. 나는 그 존재를 알고 있었다. 어머니, 뭔 소리세요? 알고도 침묵했어. 30년 동안. 사모님, 정말 저를 아셨던 건가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35평형 거실에서 윤정이는 조용히 제사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벌써 새벽 5시가 넘었지만 잠이 오지 않아서 일어나 준비를 시작한 거죠. 오늘은 시아버지 기일이었어요. 또 혼자 하고 있구나. 정희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이런 집안일은 언제나 정희 몫이었어요. 남편 김만수는 어젯밤에도 늦게 들어왔죠. 술 냄새를 풍기며 거실 소파에서 잠들어 버린 채로 말이에요. 정희는 사과를 깎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 건너편 여의도의 불빛들이 아직도 반짝이고 있었어요. 남들이 보기엔 정말 부러울 만한 삶이겠죠. 강남 아파트에 살면서 남편은 중견기업 사장이고 장남 태준이는 대기업 임원이니까요. 하지만 정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겉모습이 얼마나 허상인지를요. 만수와 결혼한 건 25살 때였어요. 중매로 만났는데 처음엔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키도 크고 잘생겼고 사업도 잘 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만수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인지를요. 첫 번째 바람을 피운 건 태준이 돌 지나서였어요. 정희는 육아에 지쳐 있었는데 만수는 회사 신임 여직원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죠. 정희가 알았을 때 만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남자는 원래 그런 거야. 가정은 가정이고 그런 건 그런 거고. 정희는 그때 처음으로 이혼을 생각했어요. 하지만 갓난아기를 안고 어디로 갈 수 있었겠어요. 두 번째는 태호를 임신했을 때였습니다. 입덧이 심해서 고생하고 있는데 만수는 골프장에서 만난 여자와 또 바람을 피웠어요. 정희는 그때도 참았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며 혼자 살아갈 자신이 없었거든요. 세 번째, 네 번째. 정희는 더 이상 세지 않았어요. 셀 필요도 없었죠. 만수의 바람기는 고쳐지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대신 정희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모른 척 하기로요. 아니, 정확히는 알고도 침묵하기로 한 거죠. 여보, 일어나세요. 아버지 기일이에요. 정희는 소파에서 코를 골고 있는 만수를 깨웠습니다. 만수는 눈을 비비며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어요. 샤워하는 소리가 들리는 동안 정희는 계속해서 제사 준비를 했습니다. 정희가 혼자서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생각이 많았어요. 정희의 친구 순자도 비슷한 일을 당했었거든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했는데 그 후로는 정말 힘들게 살았죠. 아이들 학비도 제대로 못 대고 남들 눈치도 보고요. 정희는 그런 순자를 보면서 다짐했어요. 차라리 모르는 척하고 살자고요.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특히 만수가 정희의 친한 친구 미경이와 바람을 피웠을 때는 정말 견디기 어려웠죠. 미경이는 정희에게 비밀을 털어놓던 사이였거든요. 남편 얘기도 아이들 얘기도 다 나누던 친구가 정희를 배신한 거예요. 미경아, 너까지. 정희는 그때의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때도 참았습니다. 소란을 피우면 아이들이 상처받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장남 태준이 가족들과 함께 도착한 건
오전 9시였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정장 차림의 태준이는 언제나 완벽해 보였습니다. 어려서부터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했죠. 지금도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하며 가문의 자랑이었어요. 어머니, 고생 많으셨습니다. 태준이 부인 미영과 함께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초등학생인 손자 민준이도 할머니에게 깍듯이 절을 했죠. 우리 민준이 잘 컸네. 정희는 손자를 보며 잠깐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준이는 정희에게 있어서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어요. 아버지와는 달리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남자로 자랐거든요. 부인 미영도 착한 며느리였고요. 하지만 그 미소도 잠깐이었어요. 차남 태호가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태호는 어려서부터 형과는 정반대였어요.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친구들과 어울리기만 좋아했죠. 그래도 어릴 땐 귀여웠는데 크면서 점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태호는 어디 있나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형이 연락해봤는데 안 받더라고요. 태준이 답했습니다. 요즘 사업이 안 된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사실 태호의 사업 실패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어요. 대학 졸업 후에 여러 가지 일을 시도해봤지만 번번이 실패했죠. 치킨집도 해봤고 카페도 해봤고 온라인 쇼핑몰도 시도해봤어요. 하지만 뭘 해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정희는 태호가 실패할 때마다 돈을 대줬어요. 만수 몰래 정희 명의의 적금을 깨서 말이죠. 하지만 태호는 그 돈으로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 큰 빚을 지고 말았죠. 제사를 시작하기 전에 만수가 말했습니다. 태호 없이라도 시작하자.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실 거 아냐. 절을 올리는 동안 정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살아계실 때 정희를 정말 친딸처럼 아껴주셨던 분이었어요. 만수가 바람을 피울 때도 시아버지가 나서서 혼을 내주셨죠. 며느리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요. 시아버지는 정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희야, 우리 만수가 부족해도 참아달라. 남자들은 원래 철이 늦어. 하지만 정희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철이 늦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거 아닌가 하고요. 제사가 끝나고 음복을 하는 동안에도 태호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태준이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죠. 형은 정말 책임감이 없어요. 태준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안 행사에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만해라. 만수가 말을 끊었어요. 태호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거야. 만수는 태호에게만은 관대했어요. 아마 자신과 닮은 점이 많아서 그랬을지도 몰라요. 둘 다 책임감이 부족하고 현실 도피를 잘하거든요. 오후가 되어서야 태호가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푸석하고 옷차림도 말이 아니었어요. 정희는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태호가 며칠째 술을 마시고 있다는 걸요. 죄송합니다, 어머니. 태호는 비틀거리며 정희에게 절을 했어요. 정희는 막내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사는 이미 끝났어. 만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형, 미안해. 태호가 태준이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태준이는 고개를 돌려버렸죠. 정희는 태호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어요. 밥은 먹었니? 네, 어머니.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거짓말인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녁이 되어서 가족들이 모두 돌아간 후 정희는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또 어디론가 나가버렸어요. 아마 골프장 사우나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을 거예요. 언제나 그랬듯이 말이죠. 정희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나는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아온 걸까? 아이들을 위해서? 체면을 위해서?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창밖으로 한강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지만 정희의 마음은 그렇지 못했어요. 30년 넘게 참고 견뎌온 결혼 생활이 과연 의미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들이 보기엔 부러울 가정일지 몰라도 나는 평생 속을 골마왔구나. 정희는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정희는 그날 밤 오랜만에 일기장을 꺼냈어요. 결혼 초기에 쓰던 일기장이었죠. 먼지를 털어내고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혼자였다. 제사 준비도 혼자, 뒷정리도 혼자. 태호는 또 술에 취해서 왔고 만수는 저녁에 또 나갔다. 나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로부터 한 달 후 김만수가 갑작스럽게 쓰러졌습니다. 회사에서 회의 중이었는데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진 거예요. 응급실로 급히 이송됐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심근경색입니다. 너무 늦었어요. 의사의 말에 정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죠. 슬프기보다는 멍한 기분이었어요. 태준이 회사에서 달려와 병원에 도착했을 때 만수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아버지. 태준이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오열했어요. 반면 태호는 연락이 안 됐어요. 태호는 어디에 있는 거야? 태준이 화를 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정희는 휴대폰을 들고 태호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죠. 장례식장은 서울 강남의 대형 병원 장례식장으로 정했어요. 만수가 사업가였다 보니 조문객이 많을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태준이 모든 준비를 도맡아 했어요. 어머니는 쉬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태준이 말했지만 정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30년을 함께 산 남편의 마지막 길인데 손 놓고 있을 순 없었거든요. 첫날 밤 빈소에는 만수와 함께 일했던 직원들과 사업 파트너들이 몰려들었어요. 화환도 많이 왔죠. 김만수 사장님 영면하소서라고 쓰인 화환들이 빈소를 가득 채웠어요. 사모님, 정말 갑작스럽네요. 만수의 회사 전무가 정희에게 인사를 했어요. 사장님이 늘 사모님 자랑을 하셨는데 정희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만수가 정의 자랑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평소에 정의를 무시하기 일쑤였는데 말이에요. 조문객들 사이에서 정의는 이런 대화를 들었어요. 김 사장 부인 정말 현모양처야. 남편 바람 피워도 참고 살았잖아. 그러게. 요즘 여자들 같으면 진작 이혼했을 텐데. 그래도 복음 받는구나. 아들 둘 다 잘 됐잖아. 정희는 그 말들을 들으며 씁쓸했어요. 현모양처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냥 참고 산 것뿐이었거든요. 복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복이 과연 정희의 것이었을까요? 둘째 날 저녁 드디어 태호가 나타났습니다. 술에 취한 채로 비틀거리며 빈소에 들어왔어요. 조문객들이 모두 쳐다봤죠. 아버지. 태호가 영정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태준이는 태호를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지금 무슨 꼴이야? 술 취해서 아버지 앞에 나타나다니. 태준이 화를 냈어요. 형, 나도 슬퍼.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데 어떻게 술을 안 마셔? 태호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슬프면 제정신으로 슬퍼해. 이게 뭐야? 태준이 소리쳤죠. 정희는 두 아들의 다툼을 말리러 나갔어요. 그만해라, 둘 다. 아버지 앞에서 싸우는 게 어디 있니? 그때 정희는 빈소 입구에서 낯선 남자가 서 있는 걸 봤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검은 정장을 입고 국화꽃 한 송이를 들고 있었어요.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지만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죠. 남자는 조심스럽게 빈소 안으로 들어와 만수의 영정 앞에 꽃을 놓았어요.
그리고 정중하게 절을 했죠. 조문객들은 모두 그 남자를 쳐다봤어요. 저분이 누구시지? 누군가 속삭였어요. 남자는 절을 마치고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네. 정희가 답했어요. 죄송합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남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박성도라고 합니다. 박성도? 정희는 그 이름을 들어본 것 같았어요. 어디선가 들었던 이름이었죠. 저도. 성도는 말을 잇기 어려워했어요. 저도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순간 빈소가 조용해졌어요. 조문객들이 모두 성도를 쳐다봤죠. 태준이 성도에게 다가왔어요. 뭐라고 하셨나요? 태준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저는 고인의 아들입니다. 성도가 다시 말했어요. 이번에는 더 또렷하게요. 태준이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가웠죠.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한테는 아들이 둘뿐입니다. 저는 태준 씨보다 먼저 태어났습니다. 성도가 조용히 말했어요. 1968년에 태어났어요. 태준이는 1970년생이었어요. 성도의 말이 맞다면 성도가 형이 되는 거죠. 웃기고 있네. 태준이 소리쳤어요. 돈 때문에 나타난 거 아니야?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재산 노리고 온 거지. 하지만 성도는 침착했어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더니 태준이에게 건넸어요. 이게 제 출생증명서입니다. 그리고 이건 성도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아버지와 제 어머니의 결혼신고서예요. 태준이는 서류를 받아보고 당황했어요. 진짜였거든요. 1968년 3월에 김만수와 이영순 사이에서 태어난 박성도의 출생증명서였어요. 이건 가짜야. 태준이 소리쳤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정희는 조용히 성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나는 그 존재를 알고 있었다. 사실 정희는 결혼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만수에게 첫 번째 부인이 있었고 그 사이에 아들이 하나 있다는 거요. 하지만 만수는 그 첫 번째 부인과 이혼했고 아이는 전 부인이 키운다고 했었거든요. 그 아이와는 연락을 끊었어. 걱정하지 마. 만수가 그렇게 말했었어요. 정희도 그 말을 믿고 싶었죠. 하지만 가끔 만수가 술을 마시고 와서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성도는 잘 크고 있을까? 같은 말들을요. 정희는 그때마다 모른 척했어요. 알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모님, 성도가 정희에게 말을 걸었어요. 혹시 저를 아세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다. 뭐라고요? 태준이 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정희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그 존재를 알고 있었다. 빈소가 다시 조용해졌어요. 조문객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웅성거렸죠. 저는 성도가 말을 이었어요.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았어요. 저와 어머니를 버리고 새 가정을 꾸렸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왔어요. 마지막 인사라도 드리고 싶어서요. 태호는 술이 깨면서 상황을 파악했어요. 형이 또 있다고? 나는 아들이 둘뿐이야. 태준이 소리쳤어요. 이 사람 조사해봐야겠어. 하지만 성도는 다른 서류들도 꺼내 보였어요. 어렸을 때 만수와 함께 찍은 사진들, 만수가 보낸 편지들까지요. 조문객들은 수군거렸어요. 김 사장님이 첫 번째 부인이 있었나 봐. 그런데 왜 지금 나타났지? 재산 때문 아닐까? 정희는 그 모든 소음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모든 게 밝혀지는구나. 30년 동안 묻어두고 살았던 비밀이 만수의 죽음과 함께 수면 위로 올라온 거예요. 정희는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했고
성도는 존재했지만 숨겨져 있었고 태준이와 태호는 형이 있다는 걸 전혀 몰랐죠. 이제 어떻게 될까? 정희는 걱정스러웠어요. 가뜩이나 태호 때문에 집안이 시끄러운데 이제 또 다른 아들이 나타났으니까요. 밤이 깊어가면서 조문객들은 하나둘 돌아갔어요. 하지만 성도는 떠나지 않았어요. 빈소 한쪽에 앉아서 만수의 영정을 바라보고 있었죠. 태준이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내일 아침에 바로 와주세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정희는 성도에게 다가갔어요. 힘들었죠? 성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힘들었어요.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나요? 정희가 물었어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원망하셨죠. 정희는 가슴이 아팠어요. 그 여자도 성도도 모두 만수 때문에 아픔을 겪었던 거예요. 미안해요. 정희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사모님 잘못이 아니에요. 성도가 답했어요. 하지만 정희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도 공범이었다는 걸요. 알고도 모른 척한 것만으로도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장례식장은 어제보다 더 많은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예사롭지 않았어요. 어젯밤 성도의 등장으로 인한 소문이 퍼졌거든요. 김 사장님한테 숨겨진 아들이 있대. 재산 문제로 복잡해질 것 같아. 그 남자가 진짜 아들이 맞나? 조문객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태준이는 변호사와 함께 성도에게 다가갔어요. 태준이의 얼굴은 어젯밤과 달리 차분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차가웠죠. 박성도 씨, 태준이가 정중하지만 냉랭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제 보여주신 서류들을 저희 변호사가 검토해 봤습니다. 성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서류가 진짜더군요. 태준이는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우리 가족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가족이 되려고 온 게 아닙니다. 성도가 차분하게 답했어요. 그냥 아버지께 마지막 인사만 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럼 인사 다 드렸으니 이제 가시죠. 태준이가 말했어요. 하지만 성도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태준 씨, 성도가 말했어요. 저도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당신보다 2살 위에요. 그 말에 태준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평생 장남으로 살아온 태준이에게 그 말은 충격이었거든요. 형? 태준이가 비웃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야. 가족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무책임한 분이 아니라고. 아버지는 도망간 게 아니었어요. 성도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를 보내드린 거예요. 무슨 소리야? 태준이가 물었어요. 성도는 가방에서 낡은 편지를 꺼냈어요. 이건 어머니가 아버지께 보낸 마지막 편지예요.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만수야, 당신이 새로 만난 여자와 행복하게 살아. 나는 성도와 함께 잘 살 테니 걱정하지 마. 다만 가끔은 성도 생각을 해줬으면 해. 아이에겐 죄가 없으니까. 태준이는 편지를 읽고 말을 잃었어요. 정희도 그 편지를 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만수의 첫 번째 부인이 얼마나 아팠을지 상상이 됐거든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보내드렸다고? 태준이가 중얼거렸어요. 네. 어머니는 아버지가 새로운 사랑을 찾았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자유롭게 해드린 거예요. 태호는 옆에서 듣고 있다가 말했어요. 그럼 형님은 정말 우리 형이신 건가요? 저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성도가 슬프게 말했어요. 어머니 성을 따라서 박성도가 됐거든요. 하지만 출생신고서에는 아버지 이름이 김만수로 되어 있어요. 그때 조문객 중 한 명이 다가왔어요.
만수의 오랜 친구였던 정 사장이었죠. 성도야, 정말 너냐? 정 사장이 성도를 알아봤어요. 정 삼촌. 성도가 반가워했어요. 이 녀석이 정말 만수 형의 첫째 아들이야. 정 사장이 태준이에게 말했어요. 어릴 때 몇 번 본 적이 있거든. 만수 형이 가끔 성도 얘기를 하곤 했어. 태준이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의 친구까지 성도를 증명하다니요. 아버지가 저 얘기를 하셨다고요? 성도가 놀란 듯 물었어요. 그럼 술 마실 때마다 성도는 잘 크고 있을까 하면서 걱정하곤 했지. 정 사장이 답했어요. 성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지가 저를 생각해 주셨구나.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성도도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웠던 거예요. 하지만 태준이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설령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우리는 당신을 인정할 수 없어요. 우리 가족은 어머니와 저, 그리고 태호뿐이에요. 태준아. 정희가 아들을 불렀어요. 그만해. 어머니도 이 상황이 이상하지 않나요? 태준이가 어머니에게 호소했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아들이라고 하면 그냥 받아들이라고 하세요? 정희는 깊은 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그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했잖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태준이가 물었어요. 내 아버지와 결혼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어. 첫 번째 부인과 아들이 있다는 걸. 정희가 고백했어요. 빈소가 다시 조용해졌어요. 태준이와 태호는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그럼 어머니는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거예요? 태호가 물었어요. 그래. 너희 아버지가 직접 말해줬어. 이혼한 전 부인과 아들이 있다고. 정희가 답했어요. 그런데 왜 저희한테는 말씀 안 하셨어요? 태준이가 따졌어요. 너희 아버지가 말하지 말라고 했거든. 정희가 고개를 숙였어요. 과거 일은 묻어두고 새로 시작하자고 했어. 성도는 정희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모님. 고생이라. 정희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나도 공범이었는데 뭔 고생이야. 어머니. 태준이가 소리쳤어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실이잖니. 정희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나는 알고도 모른 척했어. 성도가 어디서 어떻게 자라는지, 힘든 건 없는지 아무것도 궁금해하지 않았어. 성도는 정희의 손을 잡았어요. 사모님 잘못이 아니에요. 어머니와 저는 나름대로 잘 살았어요. 잘 살았다고? 정희가 성도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없이 자라는 게 잘 사는 거야? 어머니가 훌륭하게 키워주셨어요. 성도가 답했어요. 물론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왜 우리를 버렸는지 원망스러웠지만요. 태준이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왜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왜 안 왔나요? 어머니가 말리셨어요. 성도가 답했어요. 아버지의 새 가정을 방해하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야,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마지막 인사는 드려라. 그게 아들의 도리다. 그 말을 듣고 있던 태호가 갑자기 말했어요. 그럼 형님이 맞으시고 태준이 형이 둘째고 나는 셋째가 되는 건가요? 순간 모든 사람들이 태호를 쳐다봤어요. 태호는 그제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거였어요. 셋째. 태호가 중얼거렸어요. 평생 둘째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셋째라니. 태호는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평생 형 태준이와 비교당하며 살아온 게 힘들었는데 이제는 또 다른 형이 생긴 거예요. 나는 누구지? 태호가 중얼거렸어요. 태준이도 혼란스러웠어요. 평생 장남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형이 생겼다니요. 이건 말이 안 돼. 태준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가족이라고 하면 가족이 되는 거야? 우리는 지금까지 가족으로 살아왔어. 그런데 당신은 뭐야? 우리가 당신을 형이라고 불러야 해? 성도는 차분하게 답했어요. 저는 당신들이 절 형이라고 부르길 바라지 않아요. 그냥 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함께 배웅하고 싶을 뿐이에요. 배웅? 태준이가 비웃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아버지를 찾아뵙지 않았으면서 그건 성도가 말끝을 흐렸어요. 끝까지 싸워보겠습니다. 태준이가 결연하게 말했어요. 당신이 정말 우리 아버지의 아들인지 법적으로 확인해 보겠어요. 하지만 정희는 알고 있었어요. 성도가 진짜 만수의 아들이라는 걸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것도요. 이제야 정희가 중얼거렸어요.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구나. 3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만수의 죽음과 함께 세상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비밀로 인해 가족들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았어요. 성도는 빈소에서 나가면서 태준이에게 말했어요. 저는 내일도 여기 있겠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하겠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태준이가 차갑게 답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당신을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성도가 나간 후 정희는 두 아들을 바라봤어요. 태준이는 화가 나 있었고 태호는 멍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태준이가 말했어요. 정말 처음부터 아셨던 거예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하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속은 거네요? 태호가 물었어요. 속인 게 아니야. 정희가 답했어요. 그냥 말하지 않았을 뿐이야. 하지만 그것도 거짓말의 일종이었죠. 정희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성도의 존재가 알려진 후 장례식장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됐습니다. 조문객들은 공공연히 수군거렸고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어요. 김만수 사장 첫 번째 부인한테 아들이 있었대. 그 아들이 장례식에 나타났다더라. 재산 문제 때문에 복잡해질 것 같아. 정희는 그런 시선들을 견디기 어려웠어요. 평생 체면을 중시하며 살아온 정희에게 이런 상황은 고통스러웠죠. 태준이는 더욱 예민해졌어요. 평소보다 목소리도 높아지고 조문객들에게 인사할 때도 어색했어요. 장남으로서의 위치가 흔들린다고 생각하니 불안했거든요. 형님, 진정하세요. 부인 미영이 태준이를 달랬어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하지만 태준이는 진정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진정해? 갑자기 형이 생겼다는데? 반면 태호는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오히려 성도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죠. 형? 태호가 성도에게 다가갔어요. 아니, 성도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성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장례식장 밖 흡연실로 나갔죠. 담배 피우세요? 태호가 담배를 꺼내며 물었어요. 아니요. 성도가 답했어요. 태호는 혼자 담배를 피우며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금 상황이 나쁘지 않아요. 무슨 뜻이세요? 성도가 물었어요. 저는 평생 둘째로 살아왔어요. 항상 태준이 형과 비교당하면서요. 태호가 쓰게 웃었어요. 공부도 형이 잘했고, 운동도 형이 잘했고, 심지어 결혼도 형이 먼저 잘했어요. 성도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형님이 나타나셨잖아요. 태호가 계속 말했어요. 그럼 태준이 형도 이제 둘째가 되는 거죠. 저는 셋째가 되고요. 그게 좋은 일인가요? 성도가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태호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변화는 필요했어요. 이 집안에. 그때 태호는 중요한 얘기를 꺼냈어요. 형님,
혹시 아버지 재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성도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하지만 형님도 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태호가 말했어요. 법적으로 상속권이 있으실 거예요. 성도는 태호를 쳐다봤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솔직히 말하면 태호가 담배를 깊게 빨았어요. 저는 지금 빚이 많아요. 사업 실패로 몇억 원의 빚을 졌거든요. 성도는 태호의 상황을 이해했어요. 힘드시겠네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태호가 말끝을 흐렸어요. 그럼 유산으로 빚을 갚으려는 거세요? 성도가 물었어요. 그런 셈이죠.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태준이 형이 다 가져갈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랬거든요. 태호는 성도에게 제안을 했어요. 형님, 우리가 손을 잡으면 어때요? 손을 잡는다고요? 성도가 놀랐어요. 형님이 맏아들이시잖아요. 법적으로도 상속권이 있으실 테고. 태호가 설명했어요. 만약 형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면 태준이 형 혼자서는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성도는 고민에 빠졌어요. 사실 성도도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택시 운전사로 일하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성도가 망설였어요. 형님도 어려우시죠? 태호가 알아챘어요. 택시 운전하신다면서요? 성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려워요. 그럼 더욱 좋잖아요. 태호가 눈을 반짝였어요. 형님도 좋고 저도 좋고. 하지만 성도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아버지께 인사만 드리러 온 거예요. 그래도 생각해 보세요. 태호가 당부했어요. 형님에게도 권리가 있어요. 두 사람이 장례식장으로 돌아왔을 때 태준이는 변호사와 심각하게 대화하고 있었어요. 친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법적으로 확실히 하려면요. 그럼 해보세요. 태준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성도는 그 대화를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자신 때문에 이 가족이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괜찮습니다. 성도가 태준이에게 말했어요. 친자 확인해도 돼요. 정말요? 태준이가 놀랐어요. 사실은 성도가 거부할 줄 알았거든요. 네. 저도 확실히 하고 싶어요. 성도가 답했어요. 그날 오후 성도와 만수의 유전자 검사를 위한 샘플을 채취했어요. 결과는 며칠 후에 나올 예정이었죠. 검사를 마친 후 성도는 정희에게 다가갔어요. 사모님, 제가 여기 있는 게 부담스러우시죠?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부담스럽긴 하지만 당신도 만수의 아들이니까. 어머니는 정말 처음부터 아셨던 거죠? 성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혼하기 전에 만수가 말해줬어. 전 부인과 아들이 있다고. 그런데 왜 저희를 찾지 않으셨어요? 성도가 물었어요. 찾을 수 없었어. 정희가 답했어요. 만수가 연락을 끊으라고 했거든. 과거는 과거라면서. 성도는 정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지. 정희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때 태준이가 다가왔어요. 어머니, 뭘 그렇게 얘기하세요? 별거 아니야. 정희가 답했어요. 하지만 태준이는 불안했어요. 어머니까지 성도 편을 들까 봐서요. 저녁이 되자 장례식장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렸어요. 소문을 듣고 구경하러 온 사람들도 있었죠. 저기 그 사람이 숨겨진 아들이래. 정말 닮았네. 재산 때문에 나타났나? 성도는 그런 시선들이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고 싶어서 참았어요. 태호는 성도 옆에서 속삭였어요.
형님, 생각해 보셨어요? 제 제안 말이에요. 성도는 여전히 고민 중이었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서둘러 결정하세요. 태호가 재촉했어요. 태준이 형이 모든 걸 독차지할 거예요. 그 순간 성도는 깨달았어요. 자신의 등장으로 인해 이 가족의 균형이 완전히 깨졌다는 걸요. 그리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도요. 나는 뭘 해야 하는 걸까? 성도는 혼란스러웠어요. 한편 정희는 조용히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제 모든 게 바뀌겠구나. 3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드러났으니까. 밤이 깊어가면서 장례식장은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각자의 마음속은 폭풍 같았어요. 내일이면 만수의 장례식이 끝나고 그 후엔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 같았거든요. 만수의 장례식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발인을 앞두고 가족들과 조문객들이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죠. 성도의 존재로 인해 모든 것이 복잡해졌거든요. 친자 확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태준이에게 서류를 건넸어요. 태준이는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받아봤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죠. 99.9% 일치합니다. 박성도 씨는 고인의 친아들이 맞습니다. 태준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마지막까지 혹시나 했는데 결국 성도가 진짜 형이었던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태준이가 변호사에게 물었어요. 유언장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변호사가 답했어요. 사실 만수는 유언장을 남겨놨어요. 몇 년 전에 작성해서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해뒀던 거죠. 하지만 그때는 성도의 존재를 몰랐을 때였어요. 유언장이 있나요? 성도가 놀라며 물었어요. 네, 고인께서 3년 전에 작성하셨습니다. 변호사가 답했어요. 발인 준비가 끝나고 모든 의식이 마무리된 후에 변호사가 유언장을 공개하겠다고 했어요. 가족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장례 절차를 마저 진행했죠. 화장장에서 만수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동안 정희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지만 정말 사랑했는지는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이제야 자유로워지는 건가? 정희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성도는 아버지의 관이 화장로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평생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는데 이제는 영원히 부를 수 없게 된 거죠. 아버지. 성도가 작은 소리로 불러봤어요. 태준이와 태호도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모든 의식이 끝나고 장례식장으로 돌아온 후 드디어 유언장 공개 시간이 됐어요. 가족들과 변호사가 조용한 방에 모였습니다. 그럼 고인의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열었어요. 유언장에는 만수의 필체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나 김만수는 정신이 맑을 때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내 재산은 다음과 같이 분배한다. 부인 윤정희에게는 아파트와 예금의 절반을 준다. 장남 김태준에게는 회사 지분과 남은 예금을 준다. 차남 김태호에게는 별도 계좌에 돈을 준다. 여기까지는 예상 범위 내였어요. 하지만 다음 내용에서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리고 만약 내 첫째 아들 박성도가 나타난다면 내 재산의 절반을 성도에게 준다. 성도야, 미안했다. 아버지가 너를 버린 게 아니었어. 사정이 있었단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다 읽자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특히 태준이는 충격을 받았어요. 절반이라고요? 태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고인께서 명시하셨습니다. 박성도 씨에게 재산의 절반을 준다고 하셨어요. 변호사가 확인해 줬어요. 태준이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아버지가 나를 버리신 거예요?
태준이. 정희가 아들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반면 태호는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그럼 저는 뭘 받는 거예요? 별도 계좌라고 하셨는데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답했어요. 성도는 유언장 내용에 당황했어요. 저는 이런 걸 바란 게 아니었는데. 바라지 않았다고요? 태준이가 성도를 노려봤어요. 그럼 뭘 바랐어요? 정말 그냥 아버지께 인사만 드리러 온 거예요. 성도가 답했어요. 하지만 태준이는 믿지 않았어요. 말도 안 돼. 재산 때문에 나타난 거 아니야? 태준아, 그만해. 정희가 아들을 말렸어요. 어머니도 이상하지 않아요? 태준이가 어머니에게 호소했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재산의 절반을 가져간다는데. 정희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건 내 아버지가 결정한 일이야. 아버지가 정신이 이상했나 봐요. 태준이가 소리쳤어요. 그때 변호사가 추가 서류를 꺼냈어요. 사실 고인께서는 작년에 이 유언장을 수정하셨습니다. 수정했다고요? 정희가 놀랐어요. 네, 박성도 씨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편지도 남기셨습니다. 편지에는 만수의 마지막 심정이 담겨 있었어요. 성도야, 아버지가 너를 찾지 못해서 미안했다. 너희 어머니가 연락을 끊으라고 해서 그렇게 한 거였는데 그게 잘못이었나 보다. 아버지는 항상 너를 생각하고 있었어.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면 좋겠다. 성도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잊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아버지. 성도가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태준이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이건 말이 안 돼. 법정에서 다투겠어요. 태준아. 정희가 아들을 불렀어요. 어머니, 저는 평생 장남으로 살아왔어요. 아버지 회사도 제가 물려받을 줄 알았고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사람한테 절반을 준다고요? 태준이의 분노는 이해할 만했어요. 평생 맏아들로서 책임감을 느끼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모든 게 바뀐 거니까요. 형님, 태호가 성도에게 말했어요. 축하드려요. 성도는 고개를 저었어요. 축하할 일이 아니에요. 이 때문에 가족들이 싸우게 됐잖아요. 하지만 형님 권리예요. 태호가 말했어요. 사실 태호는 속으로 계산하고 있었어요. 성도와 손을 잡으면 자신에게도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변호사가 추가 설명을 했어요.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유언장이 명확하므로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준이는 절망했어요. 평생 아버지를 위해 살았는데 이게 보답인가요? 정희는 아들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하지만 만수의 결정이기도 했죠. 태준아. 정희가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힘들겠지만 받아들여야 해. 어떻게 받아들여요? 태준이가 울먹였어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는 태준이에게 다가갔어요. 태준 씨, 저는 가족들과 싸우고 싶지 않아요. 그럼 포기하세요. 태준이가 소리쳤어요. 그건 할 수 없어요. 성도가 답했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뜻이니까요. 그 말에 태준이는 더욱 화가 났어요. 끝까지 싸워보겠어요. 당신이 아무리 형이라고 해도 가만히 두지 않겠어요. 태호는 옆에서 지켜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정희도 알고 있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어려운 시간이 될 거라는 걸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되는구나. 정희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성도도 후회가 됐어요. 그냥 조용히 인사만 드리고 사라질 걸 그랬나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유언장 공개로 인해 김만수 가족의 진짜 싸움이 시작된 거였어요. 유언장 공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각자는 서로 다른 곳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태준이는 회사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어요. 동료들이 김 전무님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봐도 대답하기 어려웠거든요. 아버지의 회사 지분을 물려받기로 되어 있었지만 성도가 재산의 절반을 가져가면 회사 경영권도 불안해질 수 있었어요. 이럴 수는 없어. 태준이는 사무실에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평생 아버지를 도와드렸는데 갑자기 나타난 사람한테 밀려날 순 없어. 한편 태호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변호사가 확인해 본 결과 태호에게 남겨진 별도 계좌에는 5천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태호의 빚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죠. 고작 5천만 원이라니. 태호는 실망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성도와 손을 잡으면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태호는 성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님, 시간 괜찮으시면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성도는 망설였지만 만나기로 했어요. 두 사람은 한강공원 근처 카페에서 만났죠. 형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태호가 물었어요. 혼란스러워요. 성도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갑자기 이렇게 많은 재산을 받게 될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형님 권리예요. 태호가 말했어요. 아버지께서 남기신 거니까요. 성도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어요. 사실은 이런 게 부담스러워요. 태준 씨가 저를 미워하는 것도 이해가 가고요. 형님, 태호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저는 형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함께한다는 게 뭔 뜻이에요? 성도가 물었어요. 태준이 형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법정 다툼도 불사할 거고요. 태호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형님이 저와 손을 잡으시면 다르죠. 성도는 태호의 속내를 알 수 있었어요. 당신도 재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태호가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저는 빚 때문에 힘들어요. 형님도 택시 운전사로 어렵게 사시잖아요. 서로 도우면 좋지 않을까요? 성도는 고민에 빠졌어요. 한편으로는 태호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때 성도는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가 한 말이요. 성도야, 원망하지 마라. 내 아버지도 사정이 있었을 거야. 어머니. 성도가 중얼거렸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태호가 물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 생각이 나서요. 성도가 답했어요. 그때 성도는 자신의 진짜 마음을 말했어요. 사실은 저는 원망도 했지만 아버지를 한 번쯤은 아버지라고 불러보고 싶었어요. 형님. 태호가 성도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다른 아이들은 아버지가 있는데 저만 없었거든요. 성도가 계속 말했어요. 학교 행사 때마다 아버지가 오는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태호는 그런 성도의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은 아버지가 있었지만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했고 성도는 아버지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저도 아버지한테서 사랑받지 못했어요. 태호가 고백했어요. 그래요? 성도가 놀랐어요. 항상 태준이 형과 비교당했어요. 태호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공부도 못하고 사업도 실패하고 아버지께는 실망만 드렸죠.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상처를 가지고 있었지만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은 비슷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성도가 물었어요. 일단 변호사를 만나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보죠. 태호가 제안했어요. 한편 정희는 혼자 집에 앉아서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30년 동안 함께 살았던 남편이 떠나고 나니 이상하게 후련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이제야 나도 자유로워지는 건가? 정희는 중얼거렸어요.
정희는 결혼 생활을 돌아봤어요. 만수의 바람기, 성도의 존재를 알고도 모른 척했던 것, 태호의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고 했던 것, 모든 것이 지나간 일이 되었어요. 나는 왜 그렇게 참고 살았을까? 정희는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그때 태준이가 집에 왔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태준아, 밥은 먹었니? 정희가 물었어요. 먹었어요. 태준이가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회사 일은 어때? 정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힘들어요. 태준이가 솔직하게 답했어요. 아버지 일로 집중이 안 돼요. 정희는 아들 옆에 앉았어요. 태준아, 어머니가 미안하다. 왜요? 태준이가 놀랐어요. 성도 일을 미리 말해줬어야 했는데. 정희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태준이가 어머니를 위로했어요. 아버지가 말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정희는 자책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알고도 침묵했잖니. 나도 공범이었어. 태준이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어머니도 힘드셨을 거예요. 힘들었지. 정희가 인정했어요.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때 정희는 아들에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태준아, 어머니는 이제 자유롭게 살고 싶어? 무슨 뜻이에요? 태준이가 물었어요. 지금까지는 가족을 위해서, 체면을 위해서 참고 살았어. 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 정희가 말했어요. 태준이는 어머니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가 달라지고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태준이가 말했어요. 그날 밤 성도는 자신의 작은 원룸에서 아버지가 남긴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성도야, 아버지가 너를 찾지 못해서 미안했다. 성도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평생 그리워했던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야 알게 된 거죠. 아버지도 저를 사랑하셨구나. 성도가 중얼거렸어요. 성도는 결심했어요. 아버지의 유언을 받아들이기로요. 하지만 가족들과 싸우지는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나는 가족이 되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었는데. 성도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각자 서로 다른 곳에서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지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어려운 시간이 시작될 거라는 생각을요. 내일부터는 법적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가족의 진짜 모습이 드러날 거였어요. 한 달 후 법정에서 상속 분할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태준이는 끝내 법정 투쟁을 선택한 거였어요. 성도의 상속권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말이죠. 끝까지 싸워보겠습니다. 태준이가 변호사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무리 혈연 관계가 증명됐다고 해도 지금까지 가족으로 살지 않았잖아요. 태준이의 변호사는 여러 논리를 준비했어요. 성도가 지금까지 가족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 만수를 부양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내세웠죠. 반면 성도 쪽 변호사는 명확했어요. 유언장이 분명히 존재하고 친자 관계도 확인됐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재판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렸어요.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거든요. 대기업 임원 가족의 숨겨진 상속 분쟁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까지 났어요. 첫 번째 재판에서 태준이는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했어요. 저는 평생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태준이가 증언대에서 말했어요. 회사 일도 도왔고 집안일도 챙겼어요. 하지만 저 사람은 한 번도 아버지를 찾아뵙지 않았습니다. 성도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태준이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판사가 성도에게 물었어요. 왜 그동안 아버지를 찾아뵙지 않았습니까? 어머니가 아버지의 새 가정을 방해하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성도가 답했어요.
그래서 멀리서만 지켜봤어요. 하지만 성인이 된 후에는 본인 의지로 찾아갈 수 있었잖아요. 판사가 다시 물었어요. 성도는 잠시 망설였어요. 두려웠습니다. 거부당할까 봐서요. 그때 태준이의 변호사가 말했어요. 아버지를 부양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가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하지만 성도 쪽 변호사의 반박도 만만치 않았어요. 부양 의무는 서로 알고 있을 때 성립하는 것입니다. 고인이 먼저 연락을 끊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재판이 진행되면서 여러 증거들이 제시됐어요. 만수가 성도에게 보낸 편지들, 과거 사진들, 그리고 지인들의 증언까지요. 특히 만수의 오랜 친구 정 사장의 증언은 큰 영향을 미쳤어요. 만수가 늘 성도 걱정을 했어요. 정 사장이 증언대에서 말했어요. 술만 마시면 성도는 잘 크고 있을까 하면서 걱정하곤 했거든요. 그럼 왜 직접 찾아가지 않았나요? 태준이의 변호사가 물었어요. 전 부인이 연락하지 말라고 했대요. 새 가정에 피해 주기 싫다고요. 정 사장이 답했어요. 그런 증언들이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성도 쪽에 유리하게 돌아갔어요. 법원도 유 원장의 효력과 친자 관계를 인정하는 쪽으로 기울었죠. 두 번째 재판에서는 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어요. 만수가 몇 년 전에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성도의 안부를 확인했다는 기록이었거든요. 고인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박성도 씨의 근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했습니다. 사립탐정이 증언했어요. 택시 운전사로 일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태준이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아버지가 그런 일까지 하셨다고요? 성도도 놀랐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몰랐거든요. 그럼 왜 직접 만나지 않으셨나요? 성도가 중얼거렸어요. 사립탐정이 추가로 증언했어요. 고인께서 여러 번 망설이셨어요. 찾아가고 싶어 하시면서도 성도 씨가 거부하면 어쩌나 걱정하셨거든요. 그 말을 듣고 성도는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가 자신만큼이나 그리워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재판은 3차례 더 진행됐어요. 하지만 결과는 점점 뻔해지고 있었어요. 유 원장이 너무 명확했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었거든요. 마지막 재판에서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렸어요. 고인의 유 원장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리고 박성도 씨와 고인의 친자 관계도 명확히 증명됐습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태준이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판사님,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판사의 결정은 확고했어요. 따라서 본 법원은 고인의 유 원장대로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합니다. 박성도 씨에게는 전체 재산의 50%를 상속합니다. 50%. 태준이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성도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이겼다는 기쁨보다는 가족들과 싸워서 이긴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재판이 끝나고 법정 밖에서 태준이가 성도에게 다가왔어요. 만족해요? 태준이가 차갑게 물었어요. 태준 씨. 성도가 말하려 했지만 태준이는 듣지 않았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가졌어요. 태준이가 소리쳤어요. 처음부터 재산이 목적이었던 거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성도가 답했어요. 저는 변명하지 마세요. 태준이가 말을 끊었어요. 이제 만족하시겠지만 저는 절대 당신을 형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태준이는 그 말을 남기고 떠나버렸어요. 성도는 그 자리에 서서 씁쓸했어요. 태호는 성도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형님, 축하드려요. 이제 정말로 아버지의 아들이 되셨네요. 하지만 성도는 기쁘지 않았어요. 이게 내가 원했던 건 아니었는데. 법정에서 나온 정인은 성도에게 말했어요. 성도야, 미안하다.
사모님? 성도가 놀랐어요. 내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그럼 이렇게까지 복잡하지 않았을 텐데. 정희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에요. 사모님 잘못이 아니에요. 성도가 답했어요. 이제 네가 이 집안의 맏아들이구나. 정희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참 아이러니해. 성도는 판결을 받았지만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찾아왔는데 결국 돈 때문에 가족들과 싸운 것 같았거든요. 이제야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고? 성도는 자문했어요. 하지만 이게 내가 원했던 방식은 아니었는데. 재판에서 승리했지만 성도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어려운 일이 시작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가족들의 마음을 얻는 일 말이에요. 재판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김만수의 재산은 법원 판결대로 분할됐고 이제 각자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어요. 태준이는 예상대로 큰 타격을 받았어요. 아버지 회사의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할 수 없게 됐고 성도가 대주주가 되면서 회사 내 입지도 흔들렸죠. 결국 임원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어요. 이런 일이. 태준이는 빈 사무실에서 개인 물건들을 정리하며 한숨을 쉬었어요. 평생 자신이 이어받을 거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사라진 거였어요. 태준이의 부인 미영도 힘들어했어요. 여보, 이제 어떻게 해요? 민준이 학비며 생활비며. 걱정하지 마. 태준이가 아내를 위로했어요. 다른 회사를 알아보고 있어. 내 경력이면 어디서든 일할 수 있어. 하지만 태준이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없었어요. 40이 넘어서 새로 시작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태준이는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평생 아버지를 위해 살았는데. 한편 태호는 의외로 상황이 나아졌어요. 성도가 태호의 빚을 정리해 줬거든요. 3억 원이 넘는 빚을 깔끔하게 정리해 준 거였어요. 형님, 정말 고맙습니다. 태호가 성도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형제니까요. 성도가 담담하게 답했어요. 태호는 빚에서 벗어나자 새로운 마음으로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더 이상 서울에서 실패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번엔 정말 새로 시작해보자. 태호는 기차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술도 끊고 제대로 된 일을 찾아보자. 태호는 고향에서 작은 식당을 차렸어요. 어머니가 해주시던 집밥 같은 음식을 파는 식당이었죠. 처음엔 손님이 별로 없었지만 차츰 단골들이 늘어갔어요. 사장님, 오늘도 김치찌개 하나요? 단골 손님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태호는 앞치마를 두르고 바삐 움직였어요. 평생 남의 도움에 의존했던 태호가 처음으로 자립하는 순간이었어요. 정희는 가장 큰 변화를 보였어요. 남편이 떠나고 자식들도 각자 길을 가면서 정희는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갖게 된 거였어요. 이제야 나도 자유로워지는구나. 정희는 강남 아파트를 팔고 작은 빌라로 이사했어요. 너무 큰 집에서 혼자 사는 게 의미 없었거든요. 정희는 평생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시작했어요. 서예도 배우고 요리 강습도 들었어요. 특히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아졌죠. 아줌마, 오늘도 오셨네요.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정희를 반갑게 맞아줬어요. 네, 오늘은 잡채를 만들어 왔어요. 정희는 밝게 웃으며 음식을 나눠줬어요. 정희는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로웠죠. 30년 동안 남편 눈치, 아이들 눈치를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신경 쓸 필요가 없었거든요. 성도는 가장 복잡한 상황에 있었어요. 갑자기 많은 재산을 갖게 됐지만 그것 때문에 가족들과 멀어진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성도는 택시 운전을 그만두고 만수의 회사 경영에 참여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태준이가 떠난 후 회사 분위기가 어색했거든요. 사장님, 직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성도에게 다가왔어요. 회계보고서 확인 부탁드려요. 네, 잠깐만요. 성도는 서류를 받아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경영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성도는 자주 아버지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어느 날 성도는 태준이에게 연락했어요. 태준 씨,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태준이는 거절하려다가 결국 만나기로 했어요.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죠.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태준이가 차갑게 물었어요. 회사로 돌아오세요. 성도가 말했어요. 뭐라고요? 태준이가 놀랐어요. 저는 경영을 모르겠어요. 성도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당신이 필요해요. 태준이는 황당했어요.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쫓겨난 거잖아요. 아니에요. 성도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당신을 쫓아낸 적 없어요. 당신이 스스로 그만둔 거죠. 태준이는 할 말을 잃었어요. 사실 성도가 맞았거든요. 성도가 쫓아내라고 한 건 아니었어요. 저는 성도가 계속 말했어요. 아버지의 회사를 제대로 이끌고 싶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태준이는 고민에 빠졌어요. 자존심은 상했지만 다른 회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거든요. 조건이 있어요. 태준이가 말했어요. 저를 동업자로 인정해 주세요. 고용인이 아니라요. 좋아요. 성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함께 일하기로 했어요. 완전히 화해한 건 아니었지만 서로를 인정하는 첫걸음이었죠. 1년 후 성도는 한적한 택시 운전석에 앉아 있었어요. 가끔 택시를 몰고 싶을 때가 있었거든요. 회사 일이 복잡할 때마다 이렇게 나와서 운전을 했어요. 기사님, 한강공원까지 가주세요. 승객이 탔어요. 네, 알겠습니다. 성도가 답했어요. 운전하면서 성도는 생각했어요. 이제야 비로소 나는 내 이름으로 살 수 있구나. 성도에게 박성도라는 이름은 특별했어요. 어머니 성을 따른 이름이었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이 된 거였죠. 한강공원에 도착해서 승객을 내려주고 성도는 잠시 차를 세웠어요. 한강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아버지, 성도가 중얼거렸어요. 이제 저도 아버지의 아들이 된 것 같아요. 비록 늦었지만요. 바람이 불어와서 성도의 머리를 스쳤어요.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무너졌지만 각자 새로운 삶의 길을 찾아 떠나는 모습에서 쓴맛 속에 해방과 치유가 보였어요. 태준이는 비록 모든 걸 잃었지만 처음으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태호는 빚에서 벗어나 진짜 자립의 기쁨을 맛보고 있었고요. 정희는 30년 만에 자유를 되찾았어요. 그리고 성도는 평생 그리워했던 아버지의 사랑을 뒤늦게나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제야 우리 모두 성도가 택시를 출발시키며 생각했어요. 진짜 우리 자신으로 살아가는구나. 석양이 한강을 물들이고 성도의 택시는 서울의 거리를 조용히 달려갔어요.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 말이에요.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무료인 거 아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들려주세요.